날씨 추운데 일찍 오시라고 애쓰셨습니다. 아침에 춥던데 오늘 1, 2분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2023) 부동산 시장 분석과 집값 전망 포럼을 성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릿지경제신문사 장인평 문화사학국장입니다. 올해 들어 글로벌 물가 상승에 따른 미국 금리 인상 여파는 어김없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는 또 다른 변수로서 상당 기간 이러한 부동산 불황의 늪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많은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상당 기간 불안정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브릿지경제는 이번 부동산 포럼의 주제를 향후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집값 향방을 점검하는 것으로 정해봤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맞지만 그런 와중에 출구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은 국내 부동산 분야 최고 전문가이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을 모시고 내년도 부동산 시장 특징 및 변수, 향후 집값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이 부동산 시장 동향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바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진 강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박수 부탁합니다. 간단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영진 강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직방 빅데이터 랩장을 맡고 계시고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자문위원, LH 부동산 시장 동향 상시 진단 자문위원, 그리고 국내 국가재정부, 그다음 국토교통부 등 정부 주체 간담회 부동산 분야 자문을 참여하고 있으며 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과 대한주택 전문건설협회 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직방의 빅데이터 랩장 함영진이라고 합니다. 최근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어찌 보면 지금의 날씨가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12월 초에 회사 워크숍에 있어서 제주도 다녀왔거든요. 제주도 날씨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경량 패딩 하나 입고 다닐 정도로 아웃도어 활동들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한 주, 2주 만에 날씨가 영하 15도, 산간 지역은 20도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런 날씨를 보면서 지난해 주택시장의 상황과 올해 주택시장의 상황이 마치 제주도의 따뜻한 날씨와 지금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상당히 얼어붙었던 날씨를 대변하는 느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2023년 시장의 분석, 특히 이제 주택시장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적으로 좀 보고 시장의 인사이트를 참조하실 만한 데이터들을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의 재고, 제일 중요한 게 가격과 거래이죠. 그 외에 요즘 경매 시장도 흔히 말하는 낙찰가율이라든지 낙찰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외에도 이제 올해를 포함한
내년에 공급과 관련된 분양과 입주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만큼 상당히 다양한 지표에 영향을 받는 시장은 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수요와 공급 외에도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 정책 안에서도 세제, 청약, 그리고 여러 가지 거래 규제 같은 부분들도 있고 대출과 같은 부분들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내년 시장의 인사이트, 그리고 내년엔 실질적으로 지금의 차가운 시장을 피벗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그 올해 한 해의 아파트의 매매 가격과 관련된 일종의 이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이게 이제 11월 말 정도 되면은 수치가 전부 업데이트가 돼서 이 수치보다 하락률이 훨씬 높은 편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지역이 플러스 변동률로 주택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했었던 한 해였습니다.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영끌, 패닉 바잉, 그리고 이제 점집사라고 하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대출을 통해서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상당한 강한 주택 구입의 러시가 있어서 흔히 경기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GTX 개발과 관련된 주변 지역 위주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1년 만에 시장 상황이 크게 반전했습니다. 10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8% 전국적으로 떨어졌는데요. 11월 기준으로는 거의 4% 후반대. 그러니까 한 달 만에 1% 이상 가격이 하락할 만큼 최근에 가격 하락의 움직임들은 주간 단위로 봤을 때도 하락률이 전반적으로 커지는 양상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런 수치들을 잘 보시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주택 가격의 편차는 있지만 전부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지역들이 흔히 방어력이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수도권 같은 경우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전국 평균보다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 세종이나 대구, 대전 지역입니다. 특히 산이 높으면 이제 골이 깊다는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던 지역에서 앞으로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또는 지역 내 공급이 많은 인천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부산, 대구, 세종 같은 경우는 지난해 사실 올해 사실 공급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내년에 공급이 약간 늘어나게 됩니다. 경상도 일대도 좀 증가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이런 지역에서는 낙폭이 평균적으로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매 시장만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임대차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 가격 변동률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많이 오른 지역은 공급이 좀 부족했었던 울산 같은 지역, 그리고 세종시에 있어서 일정 부분 후광 효과를 받던 대전 지역들, 그리고 수도권 일대도 8% 이상 올랐지만 올해 같은 지역은 매매 가격 못지않게 임대차 가격도 조정되는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는 지역은 이제 세종 같은 지역이고요. 세종의 인근에 있는 대전 같은 지역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수도권 일대 같은 경우도 인천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많이 쌓여 있으면서 공급이 좀 과잉됐던 부분들이 임대료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는 사실 실거주와 관련된 부분이고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이라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선취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덜하죠. 한데 최근에 이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의 자금을 해결하려고 임대차로 방향을 트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분양시장에서 무주택자 위주로 당첨이 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1주택자가 교체 수요로 분양시장을 봤을 때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고
기존 주택이 매각이 되지 못하다 보니 신규 입주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잔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에는 뭐 실거주 의무 같은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로 해결하면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 사실상 임대료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흔히 말하는 굉장히 빠른 월세화라고 하죠. 그래서 올해 드디어 우리나라 주택의 임대차의 전세와 보증부 월세를 포함한 월세의 비중을 살펴보면 월세의 비중이 50%를 넘어설 만큼 굉장히 빠른 월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전세 월세 전환 이율은 뭐 4.9% 정도 되지만 요즘에 전세 대출과 관련된 이자는 많게는 5%, 6%, 7%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의 전세를 대출받아서 임대인의 보증금을 올려주는 것보다는 월세를 내는 게 유리하고요. 또 매매 가격이 조정되면서 사실상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올라가면 내가 2년 전보다 보증금이 떨어지는 현상도 발생되고 이게 역전세나 깡통전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계를 그 데일리로 크롤링해서 보고 있는데요. 분기 단위로 내가 2년 전에 임대차를 했던 그 당시와 지금 현재와 2건 이상 거래가 발생된 것의 통계를 살펴보면 2년 전보다 임대차의 가격이 떨어져서 흔히 말하는 역전세나 깡통전세 리스크가 되는 부분이 분기 단위로 200유닛, 그러니까 평면 기준이죠. 200유닛에서 300유닛까지 나오고 있고요. 요즘에 뭐 보도도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한다든지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리스크가 사실 아파트보다는 연립다세에 대해서 많은 편이긴 하지만 사실 아파트에서도 일정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빠른 월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월세화는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실거래가로 말아본 통계들입니다. 2015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연도별로 3.3제곱미터당 매매 실거래가 추이를 본 것인데요. 일종의 이제 지역별 3.3제곱미터 단가라고 할 수 있겠죠. 보시면 정말 많이 매매 가격이 올랐습니다. 흔히 2015년 이후부터 가격이 회복되기 시작해서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팬데믹을 맞고 그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풀고 저리와 관련된 기준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를 하게 됐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를 해칭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2019년, 20년, 21년, 22년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지역은 우리가 2015년 7년 전만 해도 평당 1,500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평당 4천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흔히 전용면적 25.7평, 뭐 흔히 말하는 평형으로 얘기하면 33평 계약면적 기준으로 이런 주택도 평당 강북도 3천만 원 이하의 신규 분양 물량을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사실 가격에 대한 허들은 굉장히 높아지고 뭐 흔히 말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우리가 1년 만에 기준금리가 0.5에서 3.25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담대의 평균 신규의 기준도 5%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내년 상반기에 이어지고 과거에도 우리가 5%대의 기준금리, 5%대의 주담대를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빨리 적응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생각보다 적응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는 주택 가격이 절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 주택 가격이 비싸죠. 물론 일부 뭐 세종이라든지 집값이 많이 떨어진 대구 같은 경우는 2019년이나 2020년 가격으로 최근에 원복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흔히 우리가 많이 수도권 집중화라고 봤을 때 수도권 지역에서는 뭐 일부 지역에 급매물이 있긴 하지만 아직 굉장히 그 조정폭이 드라마틱하게 물론 개별 단지에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봐서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택을 구입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 총액은 넓어지고 그리고 주담대여 관련된 금리는 높아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DSR 규제까지 포함하면 공격적으로 그 금리를 체화하면서 매입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도 떨어지고 시장에 대한 관망 움직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은 지역들이 좀 조정이 올해 들어서는 좀 되는 편이라는 것들이 2021년에 3.3제곱미터 단가보다는 약간 떨어져서 나타나는 지역도 있지만 뭐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 방어력이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이라는 부분들을 보면 소유자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긴 합니다. 흔히 이제 요즘에 가격적인 부분을 통계로 말아서 뭐 일정 부분 그 텔레그램 같은 경우나 카톡방 이런데 단톡방 통해서들 많이 가격을 공급하고 카페나 이런 쪽에서도 실시간으로 많죠. 국평의 최고가 아니면 최저가 내지는 뭐 그 지역의 대장주 가격, 뭐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가격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데일리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흔히 말하는 최고가의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최고가라는 것들이 그 해당하는 유닛이 2006년 실거래가를 공개한 이후던 아니면 최근 3년 정도로 기간을 잡아서 그 기간 안에 최고가를 치는 경우든 내가 그 높은 가격을 용인하고 집을 산다는 개념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택을 구입해도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용인하고 주택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살펴보면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작년 9월, 올해 9월에 전국적으로 17개 지자체의 최고가를 경신한 면적의 개수입니다. 실거래가로 아파트를 말아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최고가의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전의 최고 거래 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가격입니다. 같은 가격도 이제 포함하는 것이죠. 신고가는 같은 가격을 포함하지 않고 무조건 제일 높은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작년 9월에는 최고가를 전국적으로 히트쳤던 게 10,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1,400개, 거의 7분의 1로 급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는 주로 경기도, GTX 소재가 있었던 그리고 서울 지역, 수도권 위주나 지방의 광역시 위주로 됐다면 대구 같은 경우도 지난해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올해를 살펴보시면 대구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의 우려가 커지면서 신고가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세종도 시장의 침체 10% 이상 가격이 빠지면서 높은 가격을 용인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적극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지금 남아있는 지역들이 경기도나 부산, 서울 지역도 조금 하단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 수치는 지역의 침체 여파에 따라서 조금 더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요. 요즘은 이제 이런 최고가 외에도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보는 게 이제 신저가입니다. 신저가, 신고가, 최고가, 최저가 이런 부분들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시장이 침체할 때는 역시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고 주택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은 저구매, 저성장 그리고 상당히 가격의 만족도를 보는 저렴한 가격 위주로 일정 부분의 시장 움직임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는 전국의 아파트의 매매 상승과 하락 거래 비율을 분기 단위로 끊어가지고 본 겁니다. 뭐냐면 빨간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실거래가 되는 직전 해당 아파트의 직전 동일한 아파트의 거래 대비 그 이후의 거래가 5% 이상 상승해서 거래된 경우, 그리고 여기 분홍색은 1에서 5% 상승한 경우고, 회색은 보합, 그리고 소폭 하락은 직전 거래보다 1%에서 5% 하락돼서 거래되는 비율, 그리고 대폭 하락은 직전 거래 대비 5% 이상 하락해서 거래되는 비율입니다. 지금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흔히 이제 정점이라고 얘기했던 게 지난해 이제 3분기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요때는 대부분 직전의 거래 대비 상승 거래 비율이 절반 이상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3분기를 넘어서 올해 지나서 올해로 오면 사실상 상승 거래 비율은 50% 이하로 줄고요. 하락 거래 비율이 50% 이상으로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보다는 주택을 구입할 때 떨어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 패턴들이 있다는 것들이죠. 굉장히 낮은 거래량 속에. 그러니까 이제는 비싼 매물은 사실상 거래가 되지 않고 사실상 시장이 조정기에 확실히 접어들었다는 부분의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격이 빠지고 거래량이 비교적 유지가 되면 문제는 크게 있지는 않아요. 흔히 말하는 후방산업, 부동산 시장에 사실 후방산업이 많잖아요. 뭐 이사, 인테리어, 뭐 중개, 상당히 많은 시장에 거래 시장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올해의 거래 시장은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주택의 매매 거래인데요. 보면 2006년에 실거래가 신고를 발표해서 이제 매매는 사실상 모든 거래를 전수조사합니다. 근데 보면 2006년 이후 시장이 가장 안 좋아졌던 때가 2012년입니다. 요때 월 평균 거래가 6만 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되냐면 4만 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흔히 이제 영끌 그리고 패닉 바잉이 있었던 작년 3분기를 포함한 지난해 거래가 8만 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떠냐? 거의 지난해 거래보다 절반밖에 거래가 되지 않고 2006년 실거래가를 도입한 이후에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나타낼 만큼 거래 시장의 냉각도가 흔히 말하는 크러시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벌어졌던 것만큼 그 이상의 거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사실 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것들이 빨리 피벗하거나 빨리 회복하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거래를 이건 신고일 기준의 주택 거래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9월 기준일 거고 10월 기준까지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건데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흔히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려고 한다면 내가 사는 지역의 주택 거래의 거래 당사자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외지인이 시장에 유입돼야지 시장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한때 굉장히 뜨거울 때 셔틀버스라든지 아니면 관광버스를 타고 투어를 하면서 그 지역의 주택을 매집하는 갭 투자하는 유형들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올해 들어서는 그 패턴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이제 70% 안 됐다면 지금 이제 70% 넘어서서 외지인 비율이 확 줄었습니다. 원정 투자 안 한다는 거죠. 실수요 목적에서 내가 그 지역에 거주할 목적에서 내가 가까운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패턴들이 이제 올해 비중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거래량은 물론 떨어졌지만.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사실 가장 주력의 연령대는 40, 50대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동안 한 7년 주택 가격이 쉼없이 오르다 보니까 20, 30대 입장에서는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가 하셨던 게 내가 벌었던 근로소득 대비 자산 가치 상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 이런 분위기를 편승하지 못하게 되면 영원히 내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지 못할 거라는 공포감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20대가 많이 했던 게 이제 코인 투자, 뭐 은 투자, 금 투자, 뭐 NFT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사실상 주택가 거래에서도 20, 30대의 파워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서울과 같은 지역에서도요. 물론 저금리라는 것들이 레버리지 이펙트를 극대화시켜주는 이점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20, 30대의 비중이 주택을 구입할 때 지난해에도 26%였는데 지금은 24%로 줄었습니다. 아마 이 비율은 내년에 더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이라는 게 공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미 시장의 침체는 시작됐고 이 침체가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어서 전통적으로 차익 목적에 내가 일종의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이펙트를 보겠다는 움직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표적인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분양권 전매 시장입니다. 분양권 전매라는 것들이 결국에 내가 청약 통장으로 분양을 받지 못하지만 일정 부분 프리미엄을 주고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내가 입주할 때 사실상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남이 분양을 받았던 걸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을 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래서 사실 분양권 전매 시장, 분양 시장이 뜨거울 때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슈가 있죠. 뭐냐면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전매 규제가 최대 10년이기도 하고 내가 입주하고 나서 반드시 2년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로 놓을 수 없습니다. 실입주해야 됩니다. 2년 동안은. 그래서 당연히 분양권 전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하나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차익의 기대. 그러니까 분양시장의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면 내가 미분양 가서 사도 되고 무순위 접수해도 되니까 분양 내가 당첨에 대한 기대가 낮았을 때 분양권 전매를 매입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려워진다면 사실 전매를 할 이유도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면 분양권 전매와 관련된 패턴들이 진짜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2만 건 정도 지난해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게 거의 1년마다 100% 이상 거래량이 떨어지는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피스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말하면 일종의 오피스텔은 이제 준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상품 유형이 많습니다. 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뭐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 뭐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제 생숙은 실거주가 이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종의 수익을 보는 일드의 목적이 아니고 임대차로 보는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 지금은 좀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 상품이라는 것들이 매입 임대 사업도 할 수 있고 내가 실거주도 하고 또 젊은 층들의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비싸고 청약 통장이 없어도 당첨을 받을 수 있고 전매 규제도 없고 상대적으로 재당첨 규제도 없기 때문에 일종의 아파트와 비슷한 공동주택의 개념이지만 아파트의 장점을 가져가면서 아파트 시장이 오를 때 일종의 틈새 상품처럼 보는 게 이제 오피스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 같은 경우가 아파트 패턴을 굉장히 같이 가져가게 하고 경우에 따라 선행하기도 하고 후행하기도 하는데 후행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아파트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사실 오피스텔 시장의 매매 시장도 2021년에 역대 최대치의 거래량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굉장히 시장이 뜨거웠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지 못하고 아파트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으면 되게 오피스텔은 제일 많이 거래되는 유형이 30제곱미터대입니다.
면역력이 작죠. 왜냐하면 내가 실거주도 가능하고 1, 2인 가구 대상으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역세권에 공급되기도 하고 뭐 대규모로 공급할 필요도 공급자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분양형을 통해서 수익을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수치가 올해 들어서는 거의 절반 정도로 사실상 거래량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파트의 시장을 영향을 받아서 이제 오피스텔도 시장에 입주 과잉이라든지 부담을 갖게 되긴 하는데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데요.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대부분 가점제를 통해서 무주택 실소유자에게 상당히 많은 공급을 한다든지 또는 신혼부부 특공, 생애 최초 특공, 다자녀 특공, 노부모 부야 특공을 통해서 작은 면적의 경우에는 거의 50% 이상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게 있는데 사실 오피스텔은 통장이 없어도 되고 청약금만 있으면 당첨이 되는 굉장히 허들이 낮은 시장이죠. 그래서 건설사도 인기가 있는 지역에 상당한 많은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는 아파트 시장이 침체되면서 사실 차익을 볼 수 없다는 거 내지는 너무 비싼 가격에 공급해서 최초 수분양자가 임대 수익의 적정성을 내기 어려운 구조까지 가는 경우도 저는 분명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오피스텔 시장에도 부담을 작용하면서 공급이 줄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차익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니까 요즘에 어떤 패턴이 일어나냐면 부동산 등기정보 광장을 살펴보시면 집합 건물에 대한 등기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집합 건물이란 꼭 아파트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상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들이죠. 그 외에 일반 건축물과 토지까지 포함한 모든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패턴을 연도별로 한번 그러니까 내가 이걸 1년만 보유하고 있다 파는지 1년에서 2년이 있다 보유하고 파는지의 비율을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색깔이 파란색부터 아래로 붉은색으로 내려갈수록 장기 보유하는 패턴들입니다. 이 붉은색은 거의 10년 이상 보유하는 패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장기 보유하는 패턴들이 길어요. 토지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 진한 파란색이 1년 만에 보유한 부동산을 파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하늘색이죠. 요게 1년에서 2년 정도, 그러니까 2년 이하로 보유하다 파는 비율인데요. 보면 이 비율이 2015년만 하더라도 2년 내 주택을 파는 단기 매도가 13%였는데 올해 기준 18%까지 올랐습니다. 뭐냐? 그만큼 최근 몇 년간의 시세가 많이 오르니까 단타로 자주 사고 파는 패턴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사실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이 단타가 있으려고 하더라도 시장의 성장기, 가격이 많이 오르고 거래 회전율이 높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방에도 호갱론화 직방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피처 이제 서비스나 리텐션을 높이고 고객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을 보거든요. 새로 탑재할. 그래서 보면 거래 회전율을 단지 단위로 서비스하는 게 사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뭐냐? 단지 단위로 거래되는 재고 대비 거래 회전율을 보면 평균 0.4? 더 심하게 떨어지면 최근 0.2까지 또 떨어집니다. 거래가 거의 되지 않고 임대차 거래 위주의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이 나빠지면 단타 거래는 사실상 쉽지 않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도 조금 걱정입니다. 근데 걱정과 기회가 공존할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해요. 무슨 의미냐면 결국에 아파트의 경매 시장은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의 떨이 시장이 될 수 있는 시장이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디레버리징이나 또는 이 채권과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조정을 하려면 사실상의 경매 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싸게 사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임차권을 넘겨야 되는 깡통 전세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대출이 많아서 설정 등기가 많아서 결국에 은행에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희비가 오고 가는 시장이죠. 근데 이런 경매 시장에 관련 지표가 주택 시장의 관련 지표가 어두워지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평균 매각가율은 이제 낙찰가율이라고 하는 거고 정식 명칭은 매각가율입니다. 그리고 매각률은 낙찰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해 장이 좋았을 때는 매각되는 물량의 절반은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비율이 30%, 그러니까 10채 중에 3채만 낙찰되는 거죠. 그럼 뭐냐? 나머지는 2차, 3차 유찰이 된다는 거입니다. 그리고 낙찰되는 가격이 예전에는 거의 감정가의 105%를 장이 좋을 때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80%, 79%, 이게 최근에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감정가의 이제 70%나 60%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경매를 넘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채권 회수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경매 시장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저가의 매입 수요들은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가격이 만족도가 높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즘에 주택을 구입할 때 3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 내가 무주택자라면 분양시장, 그리고 내가 1주택자가 교체를 원한다, 렌지는 무주택자다, 그러면 경매와 급매시장. 이런 3개의 시장을 비교해서 가격 만족도가 극대화된 것들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회 요인이 될 겁니다. 근데 그 기회 요인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건 아니죠. DSR도 적용되고 사실 시장 침체기에는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게 좋습니다. 대출의 이자가 지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금이 준비된 분들 위주로 도움이 되는 시장이겠죠.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볼 때 과연 지금의 국면을 뭐라고 봐야 되냐? 저는 확연하게 지금의 국면은 침체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뭐냐? 이게 이제 벌집 순환 모형입니다. X축을 거래량으로 놓고요. Y축을 가격으로 놓으면 주택 가격과 거래량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6개 국면을 맞아서 돌아가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합니다. 가격은 한국 부동산의 주택 그 가격 동향 조사로 봤고요. 거래량은 실거래량으로 봤습니다. 근데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화랑기에서 침체로 약간 넘어가는, 그래서 3분기 정도까지는 화랑기였고요. 이게 작년 12월부터 시장이 위축되면서 침체기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기준은 침체기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10년의 서울 지역을 보면 사실상 화랑기에서 지난해 12월부터는 침체 진입기와 침체기로 넘어가는 패턴들이 상당히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급 시장을 한번 살펴보죠. 이 공급 시장은 아파트의 분양 물량입니다. 보면 이제 제일 공급이 많았던 때가 2020년 30만 호, 지난해 28만 호, 그리고 올해 21만 호 정도 공급됐습니다. 근데 모든 지역이 균질하게 공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보면 이제 공급이 좀 적은 지역들이 서울 지역이죠. 근데 요거는 좀 수치가 변경이 필요해요. 이게 둔촌지공 공급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2,000을 더 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서울 지역은 지난해보다 둔촌지공이 공급되면서 10,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긴 했지만 사실 그 10,000가구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2020년만큼의 30,000가구 육박하는 공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내년 시장으로 공급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근데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위축되면서 청약과 관련된 수치, 공급과 관련된 신규 분양 수치는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는 패턴들이 좀 명확한 편이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금리 급등 문제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그 강원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굉장히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특히 이제 프로바이더, 디벨로퍼, 공급자 뭐 또는 중소 증권사들 이런 분들은 지금 생각보다 자금 조달에 굉장히 난항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 지금의 이제 패턴은 선분양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토지의 계약금과 매입비에서는 브릿지론이 필요하고 이 브릿지론을 상환할 수 있는 시공비와 사업비와 분양하고 난 후에 분양 대금 이전의 일종의 본 PF를 통해서 자금을 태우는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뭐 ABCP서부터 시작해서 뭐 브릿지론 같은 경우 뭐 300개짜리 300억 원짜리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사채에 육박하는 30%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해도 브릿지론과 관련돼서 자금을 구할 수 없는 냉각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나마 서울과 같은 지역, 수도권에서 괜찮은 요지에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조합원이 절반 정도의 커버리지를 차지해서 조합원의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데들은 아파트 신규 분양을 했을 때 초기 계약률이 30에서 60%만 나와도 사업을 지금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분양하면서 팔면 되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100% 사실상 민간 개발의 그 정비사업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이제 초기와 관련된 이런 본 PF를 통해서 어렵게 자금을 구하더라도 분양률이 굉장히 떨어지면 사업을 가동하기가 어려워서 일부 사업장 같은 경우는 계약했던 계약금을 돌려주고 애초에 셧다운해서 다시 분양을 준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을 만큼 시장 상황이라는 게 얼어붙었고요. 적어도 이제 금리 인상기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기는 한데 생각보다 이제 청약 시장에 좀 얼어붙고 있다는 게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 미분양이 이제 4만 호 수준이죠. 흔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미분양이 2012년이 8만 호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16년이 16만 호, 2019년이 16만 호 수준이었고, 2009년이 16만 호 수준이었고요. 그때보다는 미분양이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분양의 가장 큰 나쁜 특징 중에 하나가 한번 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분양이 증가합니다. 회사 보유분이 막 나오거나 예전보다 무순위 접수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 보유분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냉각되면서 분양되지 못하는 물량이 적체하는 현상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죠. 근데 보면 청약의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6점 지난해 같은 경우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9.2대 1이라면 지금 7대 1도 안 되고요. 서울도 지난해 163.8대 1이었는데 지금 26.1대 1로 떨어졌습니다. 근본적으로 1순위의 총 청약자를 한번 살펴보면 2020년에 1순위 청약통장을 쓰는 사람이 450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난해는 300만, 올해는 100만이 채 되지 않는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안 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높은 분양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허그에서 발표하는 민간의 평균 초기 계약률을 분기 단위로 발표하는데요. 2012년에 3분기에 전국적으로는 97.9%, 초기 계약률이 거의 완판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올해 3분기는 82%고요. 가장 안 좋은 지역들이 어디냐면 경북 같은 경우는 38%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3분의 1밖에 못 판다는 거죠. 조합원 물량이 있는 물량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실 100% 일반 분양이라면 공급자 입장에서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울산이라든지
그리고 전남 같은 지역이 되는데 이 수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미분양이 작년 11월만 해도 14,00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1년 만에 41,000호로 늘어나서 거의 2020년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 미분양이 7만 호, 8만 호, 9만 호 되는 상황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그런 카드를 공급자가 쓸 수 있었어요. 할인 분양을 한다든지 분양가를 낮춘다든지 발코니 확장의 옵션을 무료로 준다든지 이자 후불제나 무이자 융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런 정책 카드를 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왜냐?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요. 최근에 화물연대로 레미콘이나 이런 부분의 조달도 어려웠는데 내년 고용시장 더 어려워질 겁니다. 경기 성장률 더 낮아질 겁니다. 아마 일부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인사이트가 좋아지기 전까지 몸체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생각보다 거기에 뭐 지금 미국이 근본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뭐 미중의 패권 전쟁이나 또는 에너지와 가격 급등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있는데 원자재를 상당히 많이 쓰는 이 시장의 건설 시장입니다. 올해만 해도 기본인 건축비를 3번 올렸어요. 내년에도 안 오르리라는 보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출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분상제가 적용돼도 올해 분양가가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보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난해보다 분양가가 7억 8천에서 평균 8억 9천으로 올랐습니다. 흔히 말하는 국민주택 유형 같은 경우도 서울 지역도 이제 8억 정도, 강북 지역도 9억 정도의 분양가가 이제는 노멀라이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로 분양가 인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만족도도 높일 수 없는데 그리고 구축에서도 급매가 나오고 경매에서도 저렴한 물량이 나오는데 신규 분양을 차익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분양받을 거다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고 관련 수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더 큰 문제가 입주 물량입니다. 보면 올해보다 25만 호보다 5만 호 정도 증가하는 30만 호 정도가 공급되는데요. 문제는 공급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대구 그리고 인천. 인천은 지난해도 4만 호인데 올해도 4만 호 공급됩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도 4만 호인데 내년에도 4만 호 공급됩니다. 올해 서구의 검단 첫 입주가 있었죠. 그 송도를 포함한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인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 입주가 많은 지역은 시장이 약간 글루미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 대구, 인천, 그 세종이 올해 입주가 별로 없는데도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역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수요가 떨어지면서 호재에 대한 약발이나 심리적인 위축이 오면서 그랬는데 내년에는 공급도 많습니다. 경기도도 5천 호 정도 공급이 늘고요. 특히 많은 지역들이 충남 같은 지역도 2만 호 정도, 경북도 1만 호 정도로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빨간색이 있는 지역에서는 사실 시장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기존 집이 팔리지 않고 그리고 중도금 집단대출과 관련된 부분에 이자 부담도 한 7% 나오죠. 그리고 잔금대출을 전환할 때 기존의 대출이 많은 차주는 주담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이 큽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아파트를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입주율을 낮추는 문제로 돼서 지금 보시면 주사년의 입주와 관련된 입주율을 살펴보면 뭐 기존 주택 매각 지원, 세입자 미확보, 잔금 대출 미확보 이런 이유 때문에
월별로 보더라도 전국적으로는 76.8에서 올해 9월에 70.6으로 떨어졌고요. 뭐 대전, 충청권, 세종이나 이런 부분이나 대전이 포함된 이런 지역들도 6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입주 지정 기일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지체 상금이 상당히 높지만 집에 키를 받아가지 못하는 불 꺼진 미입주의 집이 증가하고 있는 패턴들이 여실히 보이고 있다고 보여질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뭐 금리죠, 금리. 말씀드렸듯이 5% 0.5에서 3.25까지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상호저축은행의 주담대는 거의 6% 육박하고 주담대 신규의 기준도 거의 5%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은행들이 약간 주담대 금리를 좀 프레셔를 주면서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지만 지금 미국 금리와 우리 기준금리도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내년 1월에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의 기준금리 인상은 속도는 조절하겠지만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금리는 지금보다 올라간다는 것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금리의 고점을 확인하는 것들이 상당한 시장의 변수고 프레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주담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대출을 가지고 가계 대출을 받은 사람의 금리의 비중을 보는 거, 몇 퍼센트 금리를 쓰고 있는지 보면 작년 이제 7월에 금리를 8월에 올렸나요? 올리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흔히 말하는 3% 미만의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하늘색이죠. 65%. 3% 미만 대출까지 포함하면 70% 이상의 사람들이 저금리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잘렸는데 보면 요게 이제 아마 4%에서 5% 주황색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이게 그거보다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출의 5%에서 그러니까 4%에서 8%는 70%의 사람들이 예전과는 달리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시장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출의 총액도 많지만 이자의 부담이 단기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내가 추가적으로 구매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주담대의 전체 대출액 비중은 이제 700조. 근데 다행스러운 건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실상 대출과 관련된 증감액 추이는 좀 줄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세대당 이제 흔히 말하는 세대당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17개 지자체의 비중을 보면 어디가 대출을 어느 지역이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서울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 주택가격이 제일 비싸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이 인천, 세종, 부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기에 지난 7년 동안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대출을 통해 주담대를 일으켰던 사람들, 집값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연체율이에요. 주담대 대출을 못 갚는 이제 연체율이 지금은 0.12입니다. 낮은 편이에요. 금리가 높은 것 치고는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죠. 근데 제일 높았을 때가 0.88입니다. 2012년. 그러니까 지금의 대출을 못 갚고 연체를 하기 시작하는 디폴트나 다중채무자의 수치, 이 수치도 시장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의 변화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 수치가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사실 근로소득 대비 아파트의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일종의 이제 PIR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비율은 저는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요. 근로소득 대비 주택 대출의 상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용금리 이거보다 높게 봐야 되죠. 거의 5% 봐야 되죠. 그리고 이걸 한 LTV 60, 담보인정 비율 60%, 집값의 60% 대출을 30년 만기로 갚아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득에서 이런 대출을 상환하는 비용이 매월 얼마냐를 보는 비율인데요. 이게 이제 약간 착신은 줄 수 있습니다. 뭐냐, 이건 가구 소득이 아닙니다. 개인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뭐 가구의 소득이 많은 세대원은 소득이 많은 경우는 더 낮아질 수 있겠죠. 근데 1인당으로 보면 사실 지금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환액 비율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저는 시장을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 가지 지표 중에 가장 큰 건 심리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엔 뭐 심리라는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시장에 수요자를 유입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제일 뜨거웠을 때가 지난해 2분기 정도까지고요. 3분기 정점을 치고 나서는 급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앞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거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 거고, 반대는 부정적인데 옛날에는 이게 140까지도 올라갔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 120 이상이었죠. 근데 올해는 60으로 떨어졌습니다. 100 이하로 대부분의 지역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부는 규제 완화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대선 때 공약했던 부분들이 이행 정도인데, 올해 250만 호가 아니라 270만 호 임기 내 공급하려고 하는 계획이 발표됐죠. 그리고 정밀안전 진단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초과이익 환수도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국회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 분양가 관련돼서 이제 공급자의 어려움을 줄여주겠다고 했고, 여기에 더할 수 있는 게 흔히 말하면 아직 실현은 안 됐지만 전매 규제, 실거주 의무 완화,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아직 되지 않았고 일기 신도시와 맥을 같이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와 관련된 세제를 2020년 수준을 환원하는 부분들 최근에 발표됐죠.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통합은 발표되지 않았고요. 이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되는 게 있는데, 이게 완전히 폐지될지 한 번 더 유예될지 내년에 초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규제지역에서 2주택은 8%, 3주택은 12%까지 돼야 됩니다. 상당히 무거운 금액입니다. 이 부분도 완화를 할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생초자 대출 완화했고, 이제 청약 제도 관련된 부분, 그리고 올해 12월에 발표한다는 주임사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 정부는 지금의 이제 저성장, 그리고 고금리, 그리고 저거래, 주택가격의 조정을 갖고 있는 침체기에 맞는 시장의 수요를 일정 부분 가져가려고 하는, 왜냐하면 결국에 거래가 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가 다중채무자라든지 부채가 많은 사람의 디레버리징도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 조금은 좀 전향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내년 시장도 녹록치 않은 한 해가 저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금리가 정점을 치고, 뭐 물가는 올해 정점을 치고 약간씩은 좀 상승이 줄어들고 있는 편이니까요. 내년 상반기 정점을 치고 하반기에 일정 부분 회복하는 패턴인 뭐 상저하고를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의 시장의 침체가 3, 4년 이상 간다고 하시는 전문가도 있고, 뭐 1년 정도 간다고 하는 전문가도 있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내년 시장에서는
시장의 방향을 바꾸거나 시장의 움직임을 크게 개선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부동산도 자산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자산 상품의 구매력이라는 것들이 부모가 나에게 재산을 크게 물려주지 않는 한, 내가 복권이나 로또에 맞지 않는 한, 뭐 요즘 코인 시장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가 코인으로 대박을 치지 않는 한,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배당금을 크게 받거나 그러지 않는 한 사실 단기에 큰 목돈을 마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득과 관련된 내년의 고용시장이라든지 경제의 성장률이 결국에 1%대에 머문다는 것은 상당한 저성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이 안정되지 않는데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집을 공격적으로 구입한다? 주택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거래량이 낮은데 상당히 어려운 의사결정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다가 결국에 이제 미국의 터미널 레이신 금리 인상 종착지가 5%보다 조금 높아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물가가 정점을 지났다고 해도 이 정점에서 우하향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정점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물가 수준의 안정기를 2%로 보잖아요. 근데 지금의 수준에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10% 나오고 미국은 이제 7%대 나오고 우리는 이제 뭐 6에서 4%대 나오는데 이걸 2%대까지 빠르게 가져간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뭐 이게 부동산과 상관은 없지만 한전 적자가 올해 30조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에너지의 대란이고 유럽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추운, 굉장히 어려운 겨울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에도 물가는 오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전기세, 가스세 보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 주머니 사정은 제대로 그대로거나 낮아질 수 있는데 배당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뭐 PS나 이런 것 떨어지면서 근데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내년에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서 뭐 상저하고를 꿈꿀 수 있을까? 쉬운 선택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년에 그 대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정부의 규제 완화입니다. 근데 이제 규제 완화가 시장이 호황기 때는 상당한 기폭제나 호재가 되는데 불황기 때는 침체에 더 예민합니다. 그런 이슈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입주량이 좀 증가합니다. 그 분양에서도 사실상 이제 뭐 인허가를 받은 건 공급을 해야 되는데 분양의 기대 수익이 좀 낮아지고 있는, 청약자가 줄고 있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엔 그 어느 때보다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때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신규 분양, 금매, 경매에서 주택을 고를 때 급할 건 없습니다. 뭐 다주택자나 뭐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 뭐 여러 가지 세금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규제 완화를 하는지 조금 더 지켜보시고 액션을 취하시는 것들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주택자라면 사실 집을 추가적으로 더 구입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차익이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많고 포트폴리오 조정할 목적에서의 구입의 급매물 사냥이란 모르겠지만 그것도 주택임대 사업자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는 시그널을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기존 1주택자는 지금 괜찮은 주택으로 갈아타는 교체는 고민해 보실 때 문제는 액션이 굉장히 명확해야 됩니다. 뭐냐? 저기 급매물 좋은 게 있다고 먼저 사면 안 됩니다. 기존 집을 반드시 팔고 그 대금을 가지고 어디로 구입할지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소소한 부분의 디테일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임대차 같은 경우 내년에 입주가 많은 지역 그리고 보증부 월세 전환은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월세 가격이 올랐던 게 11월에 꺾였어요. 그게 뭐냐? 결국에 이것도 전세 월세 공급이 많아지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볼 수 있는 임대차 매물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교섭력이 높아집니다.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입주량이 많은 지역이나 전세 이런 경우는
올해같이 하락세가 이어지는 패턴이 있어서 임대차 고르기는 비교적 괜찮은 시장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보증금 반환의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그 흔히 말하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했었던 갭 투자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입주하신 이후에 반드시 확정일자부, 주민등록 이전,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떼보시고 선순위 저당금, 세금의 체납이 있는지, 이 집주인은 진짜 집주인인지 상당히 명확히 확인해 보시고, 안 되면 전세권 설정 등기, 뭐 그리고 내가 보증을 못 받는다, 임차 등기 명령제,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격이 너무 싸다고 기뻐하실 게 아니라 이럴수록 내 보증금이나 디파짓 금액을 잘 지키실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전세 보증금의 디파짓 금액이 막 월세 240배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고 나면 내가 초년기에 모아놨던 거, 내가 집 살려고 집값의 60% 모아놨던 거 한 번에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안전판을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어느 때보다 좀 어렵고 좀 냉각되고 낮은 거래를 겪어야 하는데, 이 기회 안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 또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것들 공존할 겁니다. 그럴수록 조금 더 많이 찾아보시고 검색하시고, 그리고 신중히 생각하시고 가족과 상의하시고 현명한 자산 관리를 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할게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의 2023을 예측하는 부동산 시장 특징 및 변수, 향후 집값 전망 등에 대해서 폭넓게 자세하게 수치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포럼에서 많은 정보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브릿지경제가 마련한 2023 부동산 시장 분석과 집값 전망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현장에 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